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리뷰는 엽기 토끼 사건입니다. 저도 이름 정도는 들어봤는데 사실 무슨 사건인지는 잘 몰랐어요. 요때는 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안 보던 때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요즘 어린 분들은 엽기 토끼가 뭔지 자체를 모르실 거예요. 캐릭터입니다. 뭐 상당히 뭐 킹받게 생긴, 하지만 좀 귀엽게 생긴 그런 캐릭터고요. 이제 요거는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던 이름이, 네이밍이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이고, 실제 정식 사건 이름은 신정동 연쇄 폭행 살 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두 편이 방영이 됐고요. 아쉽게도 여전히 미제 사건입니다. 뽀리맨 저것 때문에 빌라 집값 떨어졌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 자, 저 얘기는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건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는 빌라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으슥한 곳,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의 추억, 뭐 그런 거 이춘재냐, 뭐 그런 것만 봐도 어디 뭐 논두렁 같은데, 어디 뭐 숲이 우거진 곳, 어디 뭐 산으로 어디 끌고 가서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나잖아. 그런 부녀자를 거시기 하는 거는. 아니면은 누군가의 집에 침입을 해서 뭐 이렇게 강도를 하다가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벌건 대낮에 사람이 납치되고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되는데, 발견이 되는 장소도 그냥 사람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곳. 그냥 우리가 그 빌라촌 보면 전봇대 앞에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이제 수거를 해 가주시잖아. 그냥 그런 전봇대 앞에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래서 아마도 이제 빌라촌에 대한 공포심이 특히나 여자분들은 좀 심하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사는데도 미제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한 3개월쯤 전에 형수다, 형사들의 수다일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TVN인가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런칭이 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조명받았는데, 그때 이 사건을 맡았던 분들,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너무 아쉽대. 만약에 그때 지금과 같은 과학 수사가 있었으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대.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 수사가 좀 미흡했대. 2005년, 2006년 이때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CCTV가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빌라촌인데 CCTV가 없는 곳이 지금 있겠습니까? 아예 없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서울이잖아. 서울에 빌라촌이에요. CCTV가 온천지에 있겠지. CCTV만 있겠어요? 모든 차가 전부 다 감시 카메라잖아. 모든 차에 다 블랙박스가 달려있잖아. 상시녹화 하는 차가 대부분이고. 지금 같으면은 일어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도 안 잡힐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블랙박스도 아직 대중적으로 퍼져 있지 않았었고, 과학 수사도 이제 좀 발전이 되기 전이었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유럽에서는 CCTV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CCTV를 설치하면은 뭐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니들이 뭔데 나 찍냐 이러면서 막 화낸 사람들도 많고, CCTV 때문에 막 전철 같은 거 안 탄다고 막 이런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고. 근데 저는 CCTV를 정말 대찬성하고, 저는 온 길바닥에 다 CCTV가 설치돼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막말로 만약에 CCTV가 너무 많아져서 뭐 나의 좀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똥 싸는 모습이 찍힌다고 쳐.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가 똥 싸는 거 보면 니들 손해지 내 손해? 너네가 내 똥꼬를 본다고 쳐. 니들 손해지 내 손해냐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CCTV가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동 유괴 사건도 최근에 굉장히 줄어든 이유가 CCTV 그리고 블랙박스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어릴 때는 학교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었고요. 뭐 이상한 아저씨가 뭐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라 이런 교육도 많이 받았었고, 막 유괴 사건으로 TV에 막 엄청 소개도 많이 됐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그 개구리 소년들이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CCTV하고 블랙박스가 많다 보니까. 헬스장 샤워장에서 트레이너가 핸드폰 들고 있었는데 도찰일까요, 형님?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저는 이제 도찰 당해본 적은 있긴 합니다. 그 뒤로 헬스장에서 안 씻잖아. 독일 살았었는데 CCTV는 모르겠지만 현금 쓰는 이유가 정부가 추적한다고 안 쓴다고 함.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예민하더라고, 유럽 사람들은 그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이제 별 생각 없을 때는 어씨 예민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우리나라도 뭐 심했지만 뭐 일본이나 중국 뭐 다 심했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유럽이 그 위에 뭐 왕족이나 귀족들로 인해서 힘든 시절 뭐 겪어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유를
되찾는다도 아니죠. 자유를 처음으로 얻기 위해서 막 레지스탕스 막 하고 막 그랬던 뭐 레볼루숑 하고 막 이랬던 나라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예민한 것 같아. 자유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그게 좀 우리보다는 훨씬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는 CCTV가 달려있다고 내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내가 크레딧 카드를 쓴다고 해서 그 내 크레딧 카드 결제 정보가 뭐 국가가 알 수 있다고 해서 내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근데 유럽 쪽은 그것도 좀 생각을 하더라고. 아무튼 이제 사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사건이 2005년 6월 6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 주시는 분께서 차를 몰고 이제 동네를 돌고 계셨고요. 이제 요 분이 그 일반 쓰레기 말고 이제 특수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 팀이 다르죠.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거 수거하시는 분하고 일반 쓰레기 가져가는 쓰레기차하고 다르잖아요. 요 분이 이제 전자인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그날도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돌다가 어느 전봇대 앞을 갔는데 되게 큰 대형 쓰레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쌀 포대였는데 엄청 부피가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빡세니까 이따가 실어야겠다 하고 동네를 돌면서 다른 쓰레기들을 먼저 수거하시고 다시 이제 그 자리로 왔습니다. 거기 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 쌀 포대 2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야. 그리고 줄로 이렇게 좀 묶여져 있고 좀 허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빡세겠는데 하면서 가가지고 들려고 들었어요. 그 쓰레기를. 근데 무거운 거야. 안 들려. 왜 이렇게 무거워? 하는데 느낌이 싸해. 왜 물컹하지? 그래서 들려다가 무겁기도 하고 느낌도 이상해서 내려놓으시고 그 중간 있는 부분을 살짝 들쳐서 눈으로 잘 보이진 않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봤대. 근데 물컹물컹한 거야. 그때부터도 이제 약간 공포가 엄습해 오셨고 이제 무서워서 이 본체 쪽을 잘 못 하시겠으니까 끄트머리 쪽을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뜯어가지고 살짝 확인을 해 보셨는데 사람의 손이 나왔어요. 기겁을 하시고 너무 놀래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여기 좀 와보세요. 아저씨 여기 좀 와보세요 해서 이제 그 아저씨가 뭔데요? 왜 그래요? 여기 이 사람인 것 같아요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와서 에? 하고 와서 보고 그 끝에 뜯어가지고 손이 살짝 나와 있었거든. 손을 보자마자 그대로 달려서 도망가셨대 그 아저씨는. 웃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지 이게 새벽에 이게. 그 아저씨도 도망가 버리고 해가지고 자기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순경분들이 그분들도 참 잘못 걸렸지. 일단 오기 전에 신고를 할 때부터 여기 뭐 시체인 것 같다. 예? 맞아요? 어딘데요? 어디다. 거기 완전 사람들 많이 사는 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빌라촌이죠. 거기에 시장이 있다고요? 약간 안 믿는 거야 경찰이. 그래서 한번 뜯어보세요. 예? 제가요? 예, 좀 뜯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더 뜯고 맞아요. 확실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오고 출동한 경찰들이 도착해서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대요. 왜냐면 나올 곳이 아니야. 누가 여기에 유기를 하냐고 말이 되냐고. 지금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데인데 놀랍게도 이 시체가 유기된 곳은 이 벽은 학교 벽이에요. 심지어 학교 벽. 담벼락이 학교 담벼락이야. 이 담 넘으면 학교야. 학교 운동장이야. 거기 전봇대가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버린 거야.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이제 뜯으면서 이제 열어보니까 이제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싸져 있는 여성분의 사체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히고 경찰도 이제 난리가 났죠. 살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은 그 당시 25세 회사원이시고요. 그때가 이제 현충일이었어요. 6월 6일. 근데 또 다음 날도 일요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3일 정도 쉬는 연휴였습니다. 없어지신 시간은 6월 6일 오후. 이분이 점심을 드시고 나서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 잠깐 갔다 온다면서 가벼운 차림새로 외출을 하셨고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집에서 병원을 가던 도중에 납치가 되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발견이 되신 겁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점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됐는데 일단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여성분이 살당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뭐 성적으로 뭐 그런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검을 했고 흥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사인은 목을 끈 같은 걸로 졸려져서 이제 당하셨습니다. 안타깝죠. 시신은 신정동에 있는 신목 초등학교 벽
담벼락에 이제 뒤쪽 골목에 쓰레기들이 원래 좀 무단 투기가 많이 되는 뭐 그런 위치였고요. 거기서 발견이 되신 거고 경부 압박 질식사셨고, 그리고 이제 발견됐을 때부터 그 속옷이 말린 채로 반 정도 벗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팬티를 이렇게 벗다 보면 상박 팬티는 이렇게 다시 벗거나 다시 입을 때 좀 잘 말리잖아요. 그 밴딩 부분이 약간 그렇게 말린 채로 반 정도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100% 이제 폭행하고 이게 죽였다 이쪽이 됐는데, 부검 결과 폭행 흔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DNA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그 어떤 흔적도 나오지가 않아 버렸고, 참 천인공노하게도 이 피해자분의 음부 안에는 브랜드가 다른 2개의 생리대가 나왔고 말아놓은 휴지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 이빨로 물어뜯은 흔적이 양쪽 가슴에 둘 다 있었고, 복부 부분에 좀 강력하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액 반응이라든지 혈흔 같은 거, 그러니까 가해자의 혈흔으로 보이는 제3자의 혈흔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처음으로 용의선상에 올린 인물은 친오빠였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성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근데 좀 특이하단 말이죠. 그 성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일단 거기서부터 특이. 두 번째, 이 피해자분은 벌건 대낮에 납치가 되신 거예요. 면식 범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니까 따라가지, 모르는 사람이 납치를 하는데 벌건 대낮에 서울의 빌라촌에서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한 관계의 이런 사건이라면 보통은 이제 조금 더 훼손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엊그저께 그 연대 의대생이었나? 그것도 이제 얼굴이랑 눈이랑 목 쪽으로 이제 자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원한에 의해서 할 때는. 근데 배 쪽에 폭행 흔적이 있긴 하지만 사인과는 무관하고 목을 졸라 죽였어서 이게 아무래도 면식범이면서 그렇게 원한 관계에 있지는 않은 그 정도 관계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오빠가 용의선상에 올랐고요. 경찰 조사가 계속 있었지만 오빠는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오빠가 좀 많이 억울하실 수 있는 게, 뭐 장례식장에서 전화를 받았다, 뭐 여동생이 죽어서 슬픈 오빠가 어떻게 뭐 전화를 태연히 받을 수 있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뭐 평소에 오빠의 태도가 어땠다느니 이런 소문 때문에 사실 용의선상에 올라간 거고, 이분은 애초에 뭐 수상한 뭐 행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좀 수사를 방해하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흘렀고, 요때도 이제 그 알이 요거를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알 팀도 최초에는 오빠가 수상하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이 사건 뒤로 이 오빠가, 이 가족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 오빠도. 그래서 이사 간 것도 의심스럽다 막 이러면서 찾아가서 인터뷰 좀 해달라고, 이 오빠분은 그때 얘기 꺼내고 싶지 않다면서 제발 돌아가 달라고 인터뷰도 거절하고 해서 마치 이 오빠가 뭔가 구린 게 있는 것처럼 약간 연출이 됐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동생이 여기서 이 동네에서 살해를 당했어. 근데 내가 죽였다고 오해를 사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동생 죽인 새끼처럼 막 쳐다봐. 거기서 못 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사를 간 건데 마치 뭔가 캥겨서 이사 간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잖아. 근데 이 오빠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의 의심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냐? 두 번째 피해자가 생깁니다. 두 번째 피해자. 첫 번째 피해자분은 25세의 젊은 여성분이었잖아요. 두 번째 피해자분은 42세의 이모 씨.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6개월 뒤 11월 20일에 친정집 간다면서 집을 나가셨고, 남편분은 연락이 좀 잘 안 되긴 했지만 뭐 친정 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하루 자고 오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고요. 심지어 신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CCTV에 찍히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친정을 가려고 나가신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도 역시 납치가 되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비슷한 장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가까운 거리, 2km인가 떨어진 역시 이제 빌라촌 쪽에서 또 발견이 되십니다. 이번 두 번째 피해자는 이 전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쌓아매져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조금 들춰보면은 배 부분이 보인다든지 손 부분이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대자루로 훨씬 더 좀 꼼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이 저기 쌀포대 같은 걸로 되어 있으셨고, 두 번째 분이 돗자리로 한 번 더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비닐봉투로 좀 꼼꼼하게 하고 그 비닐봉투를 세 군데를 묶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돗자리로 다시 한번 감고 해서 꼼꼼하게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위치에서 또 발견이 되셨고, 사인도 똑같이 경부 압박 질식사, 똑같이 이제 끈 같은 걸로 이제 누군가가 조른 그런 흔적이 있었고, 역시 똑같이 복부 쪽에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었고, 그래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쇄살이 시작된 거죠. 이 두 사건 모두 신정역 근처에서 발생을 했고, 세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이 두 번째 사건도 남편분이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납치되고 이제 살 당하셨죠. 그러니까 왜 납치됐다고 말을 하냐면 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CCTV에도 발견이 되셨는데, 거기에서 빌라촌인 집까지 걸어오고 있다가 이런 변을 당하신 건데, 길에서 이 사람을 때리고 살하고 봉지에 싸고 뭐 돗자리로 싸고 봉투에 넣고 이게 될 리가 없잖아,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어딘가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납치당하고 당하신 건데, 처음에는 역시 또 남편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왜? 신정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르는 사람이 납치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 납치를 하려고 그러면 목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대낮이에요. 이 첫 번째 희생자분은 점심 이후고, 이 두 번째 희생자분은 오후 4시경이에요. 이 정도 시간대에 제가 신정역을 가보진 않았지만 아까 화면으로 봤는데 인구가 많아요, 유동인구가. 이런 데에서 사람을 어떻게 납치하냐고. 뭐 납치를 못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둘 다 면식범일 거다라고 예측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오빠가 의심받았고, 이번에는 남편이 의심을 받는데, 이건 역시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만약에 남편이 범인이라면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둘 다 이 남편이 한쪽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사건의 이 자세한 정보가 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한테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걸 이렇게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지. 대낮 번화가도, 그러니까 이게 또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상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도 처음에는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이 아저씨가 그 첫 번째 여자를 뭐 그렇게 했을 만한 정황이 전혀 1도 보이지가 않았고,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또 제외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피해자가 나오는데, 또 6개월 뒤에 어떤 분이 납치를 당할 뻔합니다. 사실 납치까지 당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모방범죄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에 남편분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 모방범죄처럼 막 이렇게 좀 말이 많이 나왔는데, 모방범죄를 할 수가 없다. 자료가 공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좀 빼먹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피해자 박모 씨가 나오게 됩니다. 이분도 똑같이 6개월 단위, 6월, 11월, 그 다음 5월, 6개월 단위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6월 6일 현충일이었고, 그 다음도 11월 20일, 이때는 무슨 선거날 그래가지고 또 쉬는 날. 두 번째 분도 11월 20일, 이때도 토요일인가 일요일, 주말이었어요. 또 쉬는 날.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분의 사건이 일어난 날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06년 5월 31일, 이때도 이제 임시 휴일. 그러니까 세 날 전부 휴일에 일어난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취업 준비생이었고요.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시고 있는 상태였고, 서울에 올라가서 상경해서, 그리고 이날 생일이셔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택시를 타고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하시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약간 집을 지나쳐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정역으로 와서 택시에서 내리셨고, 목동 오거리로 걸어가시던 도중에 범인이 30대 중반에 키는 175, 6 정도의 몸이 꽤 탄탄해 보이는 범인이 잠깐만 여기 와보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무시를 했지만, 그 남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날카로운 게 느껴졌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커터칼인 걸 봤는데, 그 당시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걸로 내 옆구리에 댔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셨어요. 무언가 날카로운 걸로 옆구리에 대고 따라오라고 해서 길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죽을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 하셨고요.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는데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따라가시다가 가는 동안에 사람이 지척에 지나가서 살려달라고 소리도 한번 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범인이 태연하게 여자친구가 낮술에 취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다 라는 식으로 둘러댔고, 안타깝게도 그 아저씨는 무슨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술을 먹어 이렇게 툴툴대면서 그냥 지나쳐 가버리셨대.
그래서 신정동의 어느 주택가 반지하방으로 납치가 되셨고요. 끌려가자마자 폭행을 조금 당하시고 땅에 눕게 되셨고요. 그때도 이제 배 쪽을 좀 폭행을 당하셨고 이 목을 짓눌려졌대요. 그래서 엄청 괴로웠다가 약간 몸에 힘이 빠졌대. 그러니까 납치범이 약간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대요. 근데 이때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사실은 기절하지 않으셔가지고 실눈을 살짝 떴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자기가 끌려온 곳을 살짝 쳐다봤더니 문이 열려 있었대. 그러니까 뭐 이게 대범한 건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반지하방 문이 열려 있어서 재빨리 일어나가지고 뛰쳐나갔고 화장실에 있는 애가 곧 있으면 뛰어나올 거고 건장한 남자고 자긴 여자니까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쓰셔서 대문 밖으로 나가신 게 아니라 반지하방에서 나와서 그대로 유턴을 해서 계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5층,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있죠. 옛날 그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2층 집이고 외부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던 거죠. 반지하에서 나와서 계단 쪽으로 뛰어 올라가서 거기에 무슨 신발장 같은 게 있길래 그 뒤에 숨으신 거야. 잠깐 뒤에 반지하방에서 범인이 나와서 막 욕을 하면서 이 씨발 뭐 이러면서 나와서 곧장 대문 밖으로 뛰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서 되게 한참 동안이나 기다렸대요. 왜냐면 나가다가 마주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신발장에서 계속 대기를 하셨는데 그때 겁에 질린 채로 숨어 계시는 동안 신발장에 엽기, 토끼, 판박이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걸 보고 그것만 너무 인상이 깊으신 거야. 완벽하게 패닉 상태여가지고 엽기, 토끼 그게 붙어 있는 걸 보고 뭐야? 뭐 이런 정도겠죠. 거기에서 막 생각을 해서 여기가 어딘지, 위치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 이 집이 어떤 형태인지, 뭐 옆집은 뭐 혹시 주소 같은 게 보이는지 이런 거를 살필 겨를이 없이 그냥 신발장 뒤에 최대한 웅크리고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으셔서 목격한 거는 딱 2개밖에 없어. 신발장, 엽기토끼 스티커. 조금 지나니까 범인이 다시 들어왔고요. 시바시바 하면서 반지하방으로 들어갔고요. 그 뒤로도 한참 기다려서 아무 소리가 안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나오셔가지고 문 밖으로 나왔고 이때는 이제 시간이 밤이 되었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뛰셨대. 한참을 뛰다 보니까 학교가 나왔고 학교 정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셔가지고 학교 구석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학교 이름은 이제 알아서 어디 학교로 이제 도망을 갔다. 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 분이 전화를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 전에 뭐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 동네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경찰차가 아닌 그 스타렉스 같은 차 있죠, 기동차, 그걸 타고 재빠르게 출동을 하셔가지고 바로 학교 운동장으로 쏘고 그 학교 운동장에 가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찰입니다 나오세요 해도 이 피해 납치 당한 분이 너무 겁에 질려서 경찰인 걸 못 믿고 한동안 안 나오셨대.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서 경찰이 한 2-3분 오셨겠죠. 내리셔가지고 막 신분증 이렇게 보여주면서 경찰 맞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계속 한참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나오시면서 이제 막 맨발인 상태로 막 손을 막 달달달달 떨면서 막 겁에 질려가지고 나오셨고 그날은 이제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피해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완전히 패닉 상태셔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예 아니셔서 조사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형사분께서 직접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고 이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출석을 하셔가지고 피해자 조사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기억하는 게 거의 없으세요. 너무 패닉이 오셔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반지하 방으로 납치가 됐었다. 그리고 바닥에 패딩이 쳐졌는데 바닥 근처에 뭐 이렇게 막 끈 같은 게 좀 많았던 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분이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서 겨우겨우 기억해낸 거 2명이었다. 처음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 신발장하고 엽기토끼밖에 기억이 안 났는데 심지어 엽기토끼도 되게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시 찾아갔을 때 이름이 나온 거고 처음에는 그냥 무슨 토끼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다고 말을 했대요. 엽기토끼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 나중에 기억이 나신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인터뷰 하시다가 사실 꽤 나중에 나온 건데 처음에는 2명이라고 말씀도 안 하셨었고 2명이었대요. 자기가 납치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패대기가 쳐졌는데 안방에서 누군가가 TV를 보고 있다가 뭐 껐었나 그랬었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네가 죽이고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안방에 있는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나를 납치해온 남자가 알았다면서 뭐 약간 키득키득 거리고 자기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제 본인이 약간 이렇게 되니까 화장실을 갔고 그 사이에 도망을 치신 거야.
자, 지금 레씨가 신정동 학교 근처 도보 몇 분 거리 반지 앞방 있는 가정집 꽤나 범위가 줄 텐데 피해자분 협조만 받았으면 잡았을지도 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랑 여기 형수다 뭐 여기서도 이제 형사분들이 그때 당시 이야기를 다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난 빌라촌이야. 학교가 여기 있다고 치죠. 온천지가 다 빌라인데 이분이 너무 패닉이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뛰었는지를 모르셔. 그래서 이쪽에서 왔는지 이쪽에서 왔는지 이쪽에서 왔는지 이쪽에서 왔는지 이쪽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연쇄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인력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조사를 안 하신 게 없더라고요. 여기 형사분들이 좀 많이 억울하실 만한 게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수다를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시청자로 하여금 이걸 못 잡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나왔거든요. 뭐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진 않으셨겠지만 레시가 말한 대로 이거 전부 탐문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 근데 형사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언론이랑 허위 제보랑 그리고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혼선이 꽤 많았다고 해요. 일단은 경찰에서 첫 번째 사고 때 그 돌아가신 분의 오빠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었죠.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었고 근데 그 두 분이 범인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기간이 길잖아. 우린 지금 한 번에 듣는 거지만 그러니까 범인은 못 잡으면서 애먼 사람만 조진다 라는 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졌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니까 이제 경찰이 굉장히 무능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납치당한 분을 찾아가서 몇 개월 뒤에 인터뷰를 따서 2명이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경찰은 또 무능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형수다에 나온 형사분들 그 당시에 실제로 수사를 하셨던 그리고 현장에 2번 다 이렇게 출동을 하셨던 형사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납치당한 분이 얘기하는 모든 걸 전부 다 체크해봤대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근방에 있는 모든 빌라 전부 다 가봤고 반지하 빌라 전부 다 가봤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오래 사신 분들한테 전부 탐문 수사했고 남자 2명이 반지하에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냐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그 당시에 이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 한참 뒤에 나온 거야 이 증언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참 뒤에 그 납치당한 분을 찾아가서 한 10년 뒤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뒤에 찾아가니까 그분이 그때 일을 진짜 안 떠올리고 싶다라면서 인터뷰를 거부하시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은 당시에 20대였고 현재 30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 뒤에 찾아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해내신 거예요. 남자가 2명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땐 몰랐어요. 그러니까 형사분들이 만약에 그때 그걸 알았다면은 당연히 남자 둘이 살고 있는 반지 앞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금방 찾을 수 있었겠죠. 못 찾았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계속 좀 재조명되고 특히나 화성 연쇄 사건, 그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그게 이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학 수사를 통해서 이제 잡아내고 DNA 대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고 허위 정보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혼선을 많이 받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고 나서도 여기 미제 사건 담당을 하셨던 형사분도 나오셨는데 그분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더 가보고 더 뭐 이렇게 얘기해보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4번째 피해자죠. 자, 볼게요. 2019년 7월에 지난 방송을 돌려보다 자신의 과거가 떠오른 제보자 강 씨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는 2005년, 2006년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남자가 2명이었다. 그 남자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 이런 게 기억나신 거는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지나서 기억이 나신 거라 그 당시 경찰의 무능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에 이게 그 알을 통해서 남자가 2명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부산 기장경찰서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왔고 경찰서에서 제보가 온 겁니다. 신정동 인근에서 성폭행을 한 전과가 있는 2인조가 여기 부산에서 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잡혔다 라고 해가지고 그 둘을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둘은 범인이 아닌 것 같죠. 첫 번째 피해 당하신 분이 25세신데 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흔적이 없죠. 음부에다가 뭐 이렇게 생리대 같은 걸 막 넣고 한 흔적은 있지만 그리고 뭐 가슴 쪽을 깨문 흔적 같은 건 있지만 이게 흔적으로 무언가가 있는가 정액이라든지 뭐 음모라든지 혹은 그런 뭐 흔적 같은 게 안 나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얘 둘이었다면은 이제 적으로 어떤 행위를 당하신 흔적이 나왔겠죠.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피해가 나옵니다. 노들길 사건이 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하고 동일범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안 됐던 것 같아요. 노들길,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데 요즘 사진상으로 보여졌을 때는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찻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어져 있고, 바닥에는 약간 잔디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약간 기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곳. 거기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그 배수로에서 이제 물이 빠져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 배수로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신은 알몸 상태였고요. 다리를 이렇게 M자로 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두 사건과는 좀 다르죠. 그 전에 두 사건은 전부 다 이렇게 포대나 마대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고, 그 사체를 수치심이 들게끔 하는 어떠한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몸인 상태였고, 시신을 수치심이 들게끔 이렇게 발견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었고, 생일이어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노시다가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캄캄한 터널 같은 데 있잖아요. 전등이 있긴 한데 조금 으스스한 그 터널을 지나서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시다가 납치가 되신 걸로 보이고요. 그 근처인 아까 말씀드린 약간 산기슭 같은 그런 부분, 여기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배수로에 이제 알몸인 채로 발견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하신 상태로 막 약간 소리도 좀 지르시고, 뭐 약간 집에 안 간다고 막 이렇게 땡깡도 부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를 좀 돌아다니셨고, 그래서 이 시신으로 발견되신 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사람이 꽤나 있는 그런 상가 지역에서 이제 뭐 신발이랑 겉 외투랑 그 핸드백 같은 거를 놓고 가신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범인이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를 하고 2km를 데리고 가서 저기에서 이제 시신을 유기했는지 뭐 이런 의심도 있었지만, 정황상 술에 많이 취하셔가지고 약간 주사로 신발을 벗고 외투를 벗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토끼굴이라고 말씀드린 그 이제 그런 데를 지나가시다가 납치가 되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행적이 이제 좀 없으시고 2km 떨어진 곳에 배수로에서 이렇게 알몸인 채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시신을 부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사라지실 당시에는 완전 만취 상태셨어요. 막 고성방가 지르고 막 이러실 정도로 만취 상태셨는데, 발견된 시신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 그 말은 뭐냐? 술이 깰 때까지 살아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되기 한 두세 시간, 길어봤자 4시간 전에 살해를 당하신 거예요. 살해한 다음에 굉장히 빨리 거기다가 이제 유기를 한 겁니다. 이분의 이제 시신은 좀 깨끗하게 좀 닦여 있는 흔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깔끔한 상태셨고, 당연히 이제 손이랑 발 같은 데를 묶은 흔적이 있고요. 이제 박지선 사회심리학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피해자의 시신은 전시 형태이다. 이전과의 시신들과 다르게 섹슈얼 머더라고 불리는데, 이제 성 도착을 가진 이제 환자들이 많이들 하는 건데, 일단 피해자 몸에 가해자의 어떤 DNA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몸이 제모가 되어 있었고요. 무언가로 깨끗하게 닦아 놓았고요. 그래서 이제 뭔 짓을 하고 아마 닦지 않았겠나, 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차들이 굉장히 쌩쌩 달리고 있고, 찻길이 있고 인도가 있고, 이제 여기 산길 비슷한 게 시작되는 여기에 이제 버려지신 건데, 차가 엄청 빨리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런 걸 들쳐매고 여기로 왔다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목격이 되었겠죠. 근데 목격이 안 됐다는 거는 아마도 차로 싣고 왔을 거고, 이제 차로 싣고 왔다고 해도 그러면 차를 세우고 그걸 들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신은 가볍지 않죠. 꽤 무겁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길에 아무런 흔적 없이 저까지 가져갈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의문인 거예요. 혼자서 했다면 이게 될까? 이런 느낌. 뭐 물론 힘이 굉장히 세면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게 산기슭 같이 돼 있어서 완전 고경사는 아니지만 약간의 경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흙길, 약간 산길 비슷한 흙길이고 나무들이 막 있고, 거기로 올라가서 배수로에다가 놨는데, 만약에 혼자서 그거를 들쳐업고 가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유기를 했다면 약간 강하게 떨어뜨려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배수로는 움푹 파여 있잖아요. 그 배수로에다가 놓으려면 내 발보다 더 낮은 위치에다가 시신을 놔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던지듯이 놓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굉장히 얌전하게 놓여 있었고 그 다리 모양도 이렇게 벌린 채로 이렇게 약간 전시하듯이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형사님들은 이거 두 명이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이렇게 예쁘게 놓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약간 던지듯이 놨으면은 시신에 그 흔적이 있을 거고, 뭐 등 쪽에 멍이라든지 긁혀가지고 이렇게 뭐 피부가 까졌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명이 했다고 생각하는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위로 이렇게 들려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신을 한 사람이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머리카락이 보통 뭐 옆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내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카락이 제 머리가 기니까 한번 해보자면 요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는데 이렇게. 근데 시체를 끈 흔적은 없는 거야. 등이 까져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두 명이서 시신을 옮기다 보면 한 명은 다리 쪽을 들고 한 명은 머리 쪽을 들 거 아니에요? 그때 다리 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늦게 놓으면, 그러니까 요 분이 먼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상반신 쪽이 더 많이 기울게 되고 다리를 든 쪽 사람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탁탁 놓게 되면 머리카락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채로 이제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이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형사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 이때 이제 목격자도 나오긴 합니다. 이때 시간이 밤 12시에서 12시 50분 사이 정도 셨다고 하고요. 목격자는 레카 기사입니다. 사이버 레카 아니고 진짜 레카. 이분이 이 차를 유심히 보게 된 이유, 혹시 손님인가 싶어서 유심히 보셨다고요. 레카차를 몰고 12시에서 12시 50분쯤에 거기를 나들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가 한 대 서 있었대요. 그래서 혹시 손님인가 하고 유심히 그 차를 보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차에는 운전석에 남자가 한 명이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 한 명이 내려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수 사건, 그리고 지금 네 번째인 나들목 사건까지 굉장히 이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런 정보가 다 있지 않았죠. 시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이제 경부 압박, 목을 졸려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건이 왜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냐? 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6개월 뒤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죠. 처음에 25세 여성분, 그 다음에 42세 여성분. 또 6개월 뒤에 납치 미수가 일어났죠. 납치 당하셨지만 도망치셨죠. 그 한 달 뒤에 나들목 살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6개월을 못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참아. 범행을 하고 싶은데 참는 한계가 6개월이야. 그래서 또 6개월이 지나서 못 참아서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여성분이 도망가셨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물색을 하다가 이제 누군가를 찾고 한 달 만에 네 번째 범행을 했다. 요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럼 이제 그때는 그거를 왜 이렇게 연관지어서 왜 잡지 못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0년 이상 지난 후에 세 번째 납치를 당했다가 도망가신 분께서 과거에는 패닉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으셨던 게 천천히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기억이 나서 남자가 두 명이었던 것 같다. 바닥에 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나중에 나온 정보라서 그 당시에는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두 번의 사건이 있고 한 번의 미수가 있고 요 사건이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되어버린 거고 장소도 다르고 이러니까. 사체 방식도 다르고 그전에는 뭘로 싸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다가 유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알몸인 채로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 산 쪽에 있는 배수로에다가 그렇게 버려놨으니까 이게 연계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세 번째 피해자가 트롤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너는 이제 방구석 여포가 아닐까 싶고, 네가 그런 일을 당해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으니까 나 같으면 경찰한테 수사 협조해가지고 범인 잡겠다 이러지. 못해. 그렇게 안 돼. 거의 정신이 나가서 기억까지 잃어버리신 분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지. 자, 그래서 이번에 한 3개월쯤 전에 형사들의 수다에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됐잖아요. 그 소개가 된 이유가 이건 살짝 제 유추가 들어간 거긴 한데요.
요게 세 번째 이제 피해 당하신 분, 돌아가신 분이죠. 그 돌아가신 분한테는 혈흔이 나왔습니다. 흔적이 나왔습니다. 제3의 인물의 흔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역시 2006년인가 그러잖아요. 그때 기술력으로는 이렇게 DNA를 뽑아낼 정도의 그거는 안 됐대. 그래서 이제 어떤 샘플이 다른 샘플이 나와서 비교를 하면 뭐 모르겠는데 그 샘플만 가지고는 이게 소위 이제 뭐 정액 채취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흔적이 있음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흔적이 나오긴 했는데 이걸로 뭘 해볼 수는 없는 당시 기술력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뭐가 나왔나 봐. 이건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형사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그 흔적은 아직까지도 국과수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랑 대조하면은 이 거 맞네? 매칭 시킬 수 있네? 하는 기술력이 지금 있나 봐. 그래서 지금 이거 형사분들이 한 4분이 나오셔가지고 요거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지금 거의 20년이 된 미제 사건이잖아요. 19년 된 미제 사건인데 갑자기 형사님들 4분이 나오셔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이분들이 억으로 끌 일도 없고 방송인들도 아니고 애초에 형사님들이고 뭐 그렇게 할 이유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아마도 현재 국가수에서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이제 돌아가신 분 몸에서 나온 그 흔적을 옛날과 다르게 좀 상세한 정보를 뽑아낸 것 같아요, 최근에. 화성 잡은 것도 그 매칭시켜서 잡은 거거든요. 화성 때는 이제 DNA 정보가 훨씬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기술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이제 잡히는 범죄자들 중에서 성적인 거 플러스 뭐 이렇게 사회 뭐 이렇게 하는 애를 보면 이제 너 머리카락 하나만 줘봐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한 것 같죠. 그렇게 잡았죠. 이미 미제 사건이니까 입만 터는 거 아님? 그럴 확률도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진짜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왔다 쪽에 좀 걸고 싶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뭐 표창원 범죄 심리 전문가분도 그렇고 사건 당시 담당 형사분들 그리고 미제 사건 전담 형사분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 교수 요분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딱 나뉘거든요. 반은 2명이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나머지 반은 특히 범죄 심리학 쪽에서는 2명 아니고 1명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사분들도 한두 분은 1명일 거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서양과 동양 공통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살까지 하는 경우 2명이 범인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대요. 지금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의 방해, 뭐 참견, 혹은 걔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못하고 이런 걸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진짜 2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쾌락살인마라고 뭐 부르나 봐요. 쾌락살인마들이 팀을 짰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지존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 명을 이거 이렇게 욕을 막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적인 쾌락이랑은 관계없고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었죠. 세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한국을 뒤집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뭐 약간 요런 취지로 뜻을 모은 뭐 그런 반국가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혹은 뭐 사람을 해하더라도 성적으로 해할 목적이 아니고 뭐 무언가 이렇게 훔치거나 뭐 이럴 때 요럴 때나 그렇게 하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성적인 욕구를 풀거나 할 때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추격자의 하정우라든지 하정우가 팀을 짜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죽였는데요. 같이 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1대1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범죄 콘텐츠 다루다 보면 보복 당할까봐 안 두려워? 이걸 날 왜 보복해? 살려주세요. 그럼 토끼굴 사건이랑 다른 경우라는 거네. 그게 좀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여기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는데 반반 갈립니다. 같은 사건일 수 있다도 있고 그 알은 같은 사건 쪽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토끼굴 사건도 그 엽기 토끼 사건의 연장선 약간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고요. 근데 또 박지성 교수님은 이런 범행의 같은 경우는 2명이서 하지 않는다. 이런 건 다 1명이서 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형사님들 중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교육을 받고 오신 미제 사건 담당 형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뭐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단 한 번도 2명 이상이 한 거를 본 적이 없다. 무조건 혼자서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설명을 대충 드렸으니까 어차피 미제 사건이라 결론도 없고, 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거 보면서 추격자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음부에다가 첫 번째 시신은 생리대 2개하고 휴지 마리를 집어 넣어놨고, 두 번째 시신은 휴지 같은 것만 이렇게 많이 넣어놨거든요. 우리가 그 추격자에서 봤었죠. 뭐 지영민 씨는 해봤습니까? 너는 안 선 새끼야, 이 불구자 새끼야. 그러니까 너는 네 꼬가 안 서니까 정을 이용해서 상대의 머리를 꿰투르면서 하는 것 같은 쾌감을 받았겠지, 개새끼야. 뭐 약간 이렇게 도발을 하시잖아, 그 박사님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안 한 게 이상하다가 아니고, 안 할 수 있죠. 안 하고 죽이는 사건도 뭐 훨씬 많죠, 하고 죽이는 것보다. 근데 안 하고 죽였는데 거기에 그걸 왜 쑤셔 넣냐 이거지. 그게 이상하잖아. 그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막 휴지랑 그런 건 왜 쑤셔 놓냐고.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럼 둘이 했다는 증언은 사건을 왜곡해서 기억한 건가? 그 머리 하얗시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법의학 뭐 이쪽 관련된 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 특히 이렇게 뭐 가까스로 살아나셔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시면은 기억을 굉장히 좀 권일용 교수님이시네. 기억을 굉장히 왜곡되게 갖고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하다가 수사가 이제 좀 난항을 겪게 되는 일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권일용 법의학자가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깜빠오가 얘기 안 한 건데, 첫 번째 사건에서 오빠가 용의자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 남편이 용의자였잖아요. 용의선상에서 이렇게 많이 제외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는 해봤지만 아무리 무슨 원한이 있고 한다고 한들 가족인데, 가족이 가족한테, 자기 여동생 혹은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음부에다가 막 그런 걸 쑤셔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곳에다가 쌀포대 같은 걸로 싸가지고 버린다든지, 이게 되겠냐? 안 될 거라고 이제 형사분들도 다들 판단을 하신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제 사체 유기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수정 씨나 표창원 씨나 둘 다 이제 정치색이 많이 묻으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권일용 씨하고 아까 말한 무슨 김지선 씨, 이 두 분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아래에도 김지선 씨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박지선, 미안하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사건 외적으로 진짜 이 프레임이라는 게 참 힘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강남역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심지어 유가족들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많은 좀 극단적인 옹호자 분들께서 한국 남성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과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프레임으로 이제 끌고 갔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시간 차이가 나지 않는 몇 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무서울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이걸 가지고 뭐가 더 무섭다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례일 수 있겠지만,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화장실에 있는 분을 뭐 그렇게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납치한 다음에 음부에다가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버려놓고 막 이런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더 여성으로서 좀 무서운 느낌이 더 들 것 같거든요. 전자의 경우에는, 강남역 사건의 경우에는 저도 이상한 또라이 만나면은 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화장실 갔는데 이상한 또라이가 막 칼 들고 막 씩씩 거리고 있다가 막 갑자기 공격하고 이러면 저도 죽는 거잖아. 그건 성별이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뭐 물론 본능적으로 뭐 체격이 작고 그중 뭐 기왕이면 남자보다 여자를 죽이는 게 쉽겠다고 본능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엽기토끼 사건이라든지 여기 토끼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여성을 노렸고 여성을 납치했고 여성의 신체에다가 안 좋은 행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유기를 했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여성으로서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자들이 잠재적 가해자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빌라에서 무서워서 못 살겠네가 나왔죠.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좀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고, 아까 누가 얘기하길 빌라 가격이 떨어졌다, 빌라 집값이 떨어졌다 라고 할 정도로 이거 빌라에서 살다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저 일반적이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잠재적 가해자라고 보는 게 좀 많이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을 보고
한국에 있는 남자들한테 잠재적 가해자라고 한다는 거는 굳이 미러링을 하자면 그러면 이런 살인자들보다 당연히 이제 몸을 파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몸을 파는 여성분들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여자들을 전부 뭐 잠재적 행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지나가는 여자한테 우리나라가 행녀가 되게 많으니까 너도 행녀일 수 있으니까 네가 행녀가 아닌 거를 증명해라고 말을 하면 미친 새끼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어느 남성이 어느 여성을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남성들이 전부 잠재적 가해자가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심지어 그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가해자였다면 더더욱 그렇겠고. 하지만 무섭고 걱정되는 건 너무 이해됨. 그렇죠. 그래서 뭐 제 기준에서 정상적인 여성분들이라면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의 도움을 요청하겠죠. 밤늦게 어딜 가야 할 때 남자친구한테 혹은 남동생 혹은 오빠 혹은 아빠 혹은 삼촌한테 도움을 청하겠죠. 그게 조금 더 일반적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남자들을 분노하게 만들면 오히려 그런 범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형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건 그거였습니다. 현재 그 DNA 정보를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고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초월 해석한 거는 이제는 DNA 대조를 하면은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워딩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형사분들이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 법의학자분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범행을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일단 미국에서 되게 간혹 이럴 때는 있대요. 아주 가벼운 범죄로 잡혔는데 얘 DNA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아주 많은 사람을 죽인 DNA인 거야.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었긴 하대요. 그러니까 뭐 살인범이라고 해서 계속 살인만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 얘가 이제 살인을 5건을 저지르고 안 잡혔는데 도둑질하다가 잡힌다든지 뭐 이런 거죠. 뺑소니 치다가 걸린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연쇄적으로 그런 걸 하는 인간들은 이걸 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참을 수 있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저지를 거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거기 나온 3명의 형사분들이 이 사건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2분은 곧 있으면 이제 은퇴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뭐 탐정법 같은 게 좀 이렇게 좀 바뀌거나 하면은 자기들은 탐정을 해서라도 그 범인을 꼭 잡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직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게 해경궁이 그러잖아. DNA 확보되어 있으니까 교도소에 있으면 이미 들켰겠지. 일상생활 하는 중일 듯 이러잖아. 모든 죄수를 DNA를 다 돌려보는 거야? 아닐 것 같은데. 그게 되나? 돈도 많이 들고 이럴 텐데. 내 생각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DNA를 돌려볼 것 같은데. 교도소 입소할 때 다 돌려봐? 와, 좋긴 하네. 그거 해야지. 아, 요즘엔 싸? 다행이네. 나는 강력범죄자들만 돌리는 줄 알았어. 다 돌려볼 줄 몰랐네. 근데 언제부터 다 돌려봤는지를 모르니까 이춘재 때는 왜 안 됐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